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로 지난 17년간 매년 3,058명에서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의사수 확대는 오랜 국민의 염원이라며 반드시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의료계 파업이 무서워서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매년 1,000명 증원 이야기도 나오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란 방향성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설득하고 가야 할 부분이지 타협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겠지만 파업 등 반발 때문에 접었던 지난 정부와는 다를 거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25년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수 확대는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매년 1,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는 안도 검토 중이지만 대통령은 의료시설, 대학 등 인프라를 감안해 신중하게 규모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환영하면서도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자, 의사를 늘려야 한다 말이 계속 나왔지만 특히 지방의 의사가 부족하죠. 의대 정원은 지방에 있는 소규모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이 늘어난다고 하자 대입 학원과도 슬롱이고 있거든요. 김용선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의대 정원은 49명, 충주에 있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대 정원도 40명입니다. 이처럼 전국 의대 40곳 중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의대는 17곳에 달합니다. 수도권 5곳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의대입니다. 정부가 이런 소규모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는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방 의과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지가 최종 고려사항입니다. 지방 의대에서 육성한 의사들이 지방에 계속 머물며 진료를 할지도 숙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 의료 체계를 살리려면 지역 의대 증원과 함께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수가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과 임금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의료라든지 그런 지역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당연히 병행돼야 되죠. 당장 내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대폭 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대입 학원과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상위권 명문 이공계 대학 학생들이 아예 학기 초부터 반수를 준비해서 의대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충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아는 기자하자 사회부 김단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왜 이렇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응급실,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체계 붕괴 위기. 두 번째는 18년간 의대 정원 동결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치료해줄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또 동네 소아과가 없어서 엄마들이 문 연 소아과를 찾아 아침부터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 이 모두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적기 때문에 비롯되는 기현상인데요. 정부는 이를 해결할 첫 단추로 의대 정원 확대를 꼽은 겁니다. 대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라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해결하지 못할 걸로 본 건데요. 이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상태는 여러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1,000명당 이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대로라면 2035년에 약 27,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의사 수가 부족한 거예요?
2000년 의학 분업 사태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는데요. 당시 정부는 의학 분업을 앞두고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정원의 10%, 약 351명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갔습니다. 이 당시엔 60년대, 70년대 의사 부족 사태 때문에 의대 정원을 많이 늘려둔 상태였거든요. 이후 3,058명이라는 의대 정원이 여태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린다고 가정해도 2035년에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의대 정원이 우리보다 3배 많습니다. 물론 의료 환경, 지역 여건 등이 달라서 이 인구수라는 지표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요. 독일, 일본 등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은 의사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뭐 이 내용 다 알고 있었어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래서 예. 추진을 하려다가 계속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매년 400명 늘려 10년 동안 의사 4,000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도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는데요. 이 당시 얼마나 반발이 거셌냐면요.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마저 반발하면서 이 당장 수술실 마비 사태까지 우려됐습니다. 의대생들도 국가 고시를 거부하고 당시 나섰는데요. 결국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간신히 그 당시 봉합됐고요. 코로나 이후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자, 지금도 의사들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의대 증원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일단 표면적으로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건데요. 지금도 응급의학과, 또 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없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런 부분의 대책이 먼저라는 겁니다. 의사를 더 뽑아봤자 지금처럼 돈이 되는 분야에 쏠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또 과연 현재 대학들이 이 급격하게 늘어난 정원을 수용하고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 현장에선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실패를 했었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겠다는 겁니까? 이 당근책과 강경책을 적절하게 안배할 걸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의료계에선 집단 휴진, 총파업 같은 강경 모드의 움직임이 읽힙니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선 이 명분 없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했던 만큼 이 파업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겠다는 방침인 걸로 정해집니다. 입학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지방의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입학 정원을 늘리자는 안도 내부적으로 나오는데요. 또 의사들이 지방 병원에 바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병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응급의학과와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거나 수련이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의대 증원과 함께 추진될 전망입니다. 네, 원만하게 잘 되면 좋겠네요. 아는 기자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새 당직 인선을 발표하며 당 수습에 나섰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했었죠. 실제 수도권 출신 인사들이 포진은 됐지만 체급이 약해졌고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의 영남 의원이 발탁되면서 김기현 체제가 공고해진 무늬만 쇄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새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김혜지 의원,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 자리엔 경북을 지역구로 둔 이만희 의원이, 정책위의장엔 수도권 3선 유이동 의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엔 수도권 김성원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수석대변인엔 강원 지역 박정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수도권 인사들이 발탁됐고 7, 80년대생 인사들로 채워지며 지도부가 젊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실제 비윤계는 유이동 정책위의장 1명뿐인데다 오히려 사무총장 자리엔 영남권 인사가 발탁되면서 무늬만 쇄신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던 지도부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김 대표의 책임은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며 6대 실천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당직 인선은 철저히 김 대표의 의지대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 얼굴 몇 명 바꿔서 국민들 마음 얻을 수 있겠나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기현 2기는 2주도 못 갈 거라며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권의 실책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소집된 첫 의원총회에서조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당도 바뀐다고 지적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는 것은 공산 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이런 문제들을 내버려두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김기현 대표 2기 지도부 인선에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다지 감동을 줄 명단은 아닌 것 같고 저분들 중에서 국민들이 이름 아는 분도 없을 텐데 예, 정말 저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 어제 대표의 말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 정진 배치된 충청권 한 중진 의원은 새 지도부에 충청권 인사가 한 명도 없다며 왜 말을 해놓고 실천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김기현 2기 인선을 두고 제초제에 물 한 컵 탄다고 생명수가 되냐며 어차피 마시면 죽는다고 더 큰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안은 기자, 국민의힘 취재하는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이게 수습이 되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2기 인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당이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당 충격이 컸던 이유, 바로 내년 총선에서 서울, 수도권이 참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수도권, 충청권 중심으로 전진 배치를 할 것이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오늘 인선을 보니 도로 영남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꾸려졌기 때문인데요. 당대표는 울산, 원내대표는 대구, 여기에 오늘 임명된 이만희 사무총장 지역구도 경북이죠. 더 들여다보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보입니다. 바로 김기현 대표에게 힘이 실렸다는 점입니다. 아니, 김 대표 책임론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김 대표의 힘이 실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공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가 바로 당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인데요. 여기에 각각 재선의 이만희 의원, 또 원외 인사인 함경우 운영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사무총장과 부총장, 지난 인사들을 보면 이철규, 박성민 등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핵심 친윤 의원들이 포진해 있었죠.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대통령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과의 소통에 있어서 김 대표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힘이 실렸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김 대표가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데요. 그 혼란을 감당하고 수습할 만한 인물이 마땅히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총선까지 6개월, 비대위 구성 등을 두고 낭비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친윤은 물론 비윤계에서도 불만은 있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까지 흔들지는 않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도 오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당에 힘을 실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이도훈 대변인이 당정 소통을 유독 강조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권자와 직접 만나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 것이 바로 당인 만큼 당정 소통 강화는 즉 국민 소통 강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에 있어서 대통령실은 일절 의견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에 힘을 싣고 지켜보겠다는 기류로 읽힙니다. 아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2주 갈 거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김 기자 보기에 어떻게 이 정도로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이 돌아오느냐겠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번 수습은 친윤, 비윤 모두 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기보다는 당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풀어야 할 최대 숙제는 김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수도권 일부 의원들의 불안감이거든요. 김기현 대표 앞으로의 실천 과제로 6개를 제시했죠. 당의 혁신 기구를 띄우고 또 총선 준비를 서두르고 인재 영입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 3개 기구에 어떤 참신한 인물이 와서 또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느냐가 김 대표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중동 소식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가자지구 남부의 국경 검문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지상 작전을 앞두고 가자 주민들이 피할 이 대피 통로를 열어준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 하마스는 제거해야 하지만 민간인도 피해볼 수 있다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지친 표정을 한 사람들이 대거 모여 있습니다. UN 깃발을 부착한 대형 유조차들이 이동하고 철문 밖 이집트 땅에는 구호물품을 채운 화물 차량 행렬이 대기 중입니다. Gaza Strip in Palestine, this is like they think it's not people here. These people here. These people here live. It's not life. 지난 12일부터 요르단과 사우디 등을 거쳐 이집트를 방문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라파 검문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Egypt has put in place a lot of material support for people in Gaza, and Rafah will be open. 라파 검문소가 있는 가자 지구 남부에서 일시 휴전을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봉쇄된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조치가 시작된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무장단체 하마스 제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확전 우려가 큰 점령에는 반대한다며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14일부터 가자 지구 북부 지역에서 민간인 대피 공고를 내린 이후 약 50만 명의 주민들이 남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는 이유, 이미 가자지구엔 사망자와 부상자가 12,0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 시스템이 거의 붕괴가 됐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는데요. 그 현장 이다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병원 앞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이 나와 오열합니다. 폭격지점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겁니다. 병원은 이미 사망자와 부상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시신을 보관할 곳이 없어 흰 비닐에 싼 수백 구를 병원 앞에 묻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아이스크림 트럭을 들여와 시신을 보관하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입니다. فإن الأعداد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كل السلاجات الأساسية والاحتياطية ويبقى في الخيام قرابة 20 إلى 30 جثة يوميا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هذه الثلاجات. 병상이 부족해 부상자들은 바닥에 앉아 기약 없이 대기합니다. 손에 붕대를 감은 소녀는 들것에 실린 엄마 곁을 지키고 신장 투석이 필수인 환자들은 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قالوا اخلينا وجينا انا مريض معي فشل كلوي وانا بغسل بالجمعه 3 مرات وان ما غسلتش بتسمم بدن اموت اللي هلقيت اسبوع ما غسلتش. 현재 가자지구 22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N 측은 병원들의 연료 비축량이 24시간 내에 고갈될 것이라며 사망자가 속출할 것을 우려합니다. وضع كارثي بكل المقاييس. في أزمة في الغذاء، في المياه، في الكهرباء، يعني الناس مش عارفة تعمل أي حاجة في هذه الظروف. 지상전을 앞두고 가자지구 북부에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환자들에겐 사망 선고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대다수 의료진과 간병인들은 가자지구에 남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 씨가 사람 목숨을 구해서 화제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진 시민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한 건데요.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남성들이 119 구급차를 향해 다급히 손짓합니다. 음식점 주차장에 구급차를 세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내리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충남 금산군 한 음식점에서 70대 손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1일 낮 12시 13분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쓰러졌던 손님이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심폐소생하고 하시고 119 대원이 이렇게 오니까 혈색이 돌아오고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시더라고 바로. 의식을 잃은 손님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건 다름 아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였습니다. 박범인 금산 군수 등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백 대표는 금산 세계 인삼축제에서 인삼 요리를 선보이려 금산을 찾았던 겁니다. 백 대표님이 관찰력이 굉장하십니다. 손님들하고 음식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담소를 하시는 중에 그걸 보셨다는 건 대단하신 거예요. 더본코리아 측은 백종원 대표가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험으로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백 대표는 그런 상황에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가수 김태우 씨가 사설 구급차를 불법 이용한 사실이 5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교통체증을 뚫고 행사장에 빨리 도착하려고 비상등을 켠 구급차를 총알 택시처럼 타고 간 것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한강을 따라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강변북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체와 정체가 일상일 정도로 이용 차량이 많습니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경기 고양시에 있던 가수 김태우 씨는 강변북로를 이용해 서울 성수동 행사장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당시 빠른 이동을 위해 떠올린 묘책이라는 게 사설 구급차 이용이라는 꼼수였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미리 섭외해둔 A씨의 구급차를 타고 비상등을 켠 채 환자 이송을 가장해 행사장까지 달려간 겁니다. 탑승 대가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사설 구급차 불법 이용으로 이날 김 씨는 성수동 카페에서 열린 행사 축하 공연의 마지막 초대 가수로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불법 이용 사실은 구급차 기사 A씨가 무면허 기간에도 구급차를 몬 사실이 적발되면서 5년 만에 들통났습니다. A씨가 김태우 씨 말고도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불법 이송을 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동안에도 구급차를 몬 사실까지 드러나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급차 이용 사실이 드러난 김태우 씨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소속사 측도 가수라는 직업 특성상 급히 이동할 때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당시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20대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은 재판을 받고 있죠. 범행을 하러 가기 전에 미리 챙겨간 맥주를 범행 뒤에 마신 사실이 드러났는데 정유정은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가 환생할 걸로 생각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정유정. 범행 준비를 하며 맥주를 챙기고 살인 범행 직후 챙겨간 맥주를 마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정유정이 피해자 사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며 밝힌 겁니다. 정유정은 캔맥주와 병맥주를 마셨고 술에 취해 범행이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더워 챙겨간 캔맥주 한 캔은 피해자 살해 뒤 마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유정은 또 분노를 풀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반박하며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환생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신 훼손과 유기 사실에 대해선 피해자 가족이 못 견딜 것 같아 살해 대신 실종으로 꾸미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정유정 측은 오늘 친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불우한 가정 환경과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지난해 정유정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고 심리 검사를 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새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정유정의 새 주장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음 달 6일 열릴 3차 공판에선 검찰이 정유정에 대해 구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중순쯤 1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고속버스에서 뒷자리 승객의 몸이 낄 정도로 의자 등받이를 한껏 뒤로 젖히는가 하면 자신을 비판하는 고령의 승객에게 너나 잘하라 라며 반말과 욕설을 내뱉은 여성 승객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고속버스 안 좌석 하나가 뒤로 완전히 젖혀 있습니다. 뒷자리 승객은 다리를 옴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버스기사가 다가와 조금만 양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여성은 기사를 향해 되레 화를 냅니다. 기사가 다시 한번 등받이를 세워달라 요청합니다. 여성이 이번에도 완강하게 거절하자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한마디씩 합니다. 이어지는 기사의 설득에 좌석 위치를 바꾼 여성은 고령의 다른 승객들과 실랑이를 이어가며 폭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편 잘 끌고 가세요. 아무나 저래. 결국 기사가 뒷자리 승객을 다른 자리로 옮겨주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고속버스에서 등받이 각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공공장소에서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부재는 아쉬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킥보드와 차량이 부딪히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고가 CCTV에 포착됐습니다. 헬멧도 안 쓴 킥보드 탑승자가 택시와 충돌해서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아찔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택시 한 대가 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려옵니다. 좁은 골목길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옆에서 튀어나옵니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택시와 킥보드가 그대로 충돌하고 킥보드를 타던 남성은 사고의 충격으로 공중에 뜨더니 360도 회전하며 그대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택시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는 택시와 킥보드 모두 일시정지를 해야 했지만 좁은 골목에서 달려나온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도 쓰고 있지 않아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헬멧을 쓴 킥보드 이용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타는데 이제 한 10명에서 10명 정도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5분, 10분 정도 사용하는 동안 몇만 원짜리 안전모 사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난해 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장치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55명. 안전규제가 무시되는 사이 인명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마치 야외 식당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입니다. 버스에 테이블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술판까지 벌입니다. 단풍 구경이 한창인 요즘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입니다.
단풍이 드는 계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관광버스가 줄 서 있는데요. 여기 이 주차장을 식당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아침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오는 관광버스. 그런데 주차 공간이 아닌 가장자리 화단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트렁크에서 간이 테이블을 꺼내 펼칩니다. 부지런히 국수에 김치까지 나눠 담더니 소주와 막걸리를 꺼냅니다. 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휴게소 주차장에서 버젓이 술판을 벌이는 겁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식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들어오는 관광버스마다 약속이나 한 듯 테이블을 펴고 한 상씩 차립니다. 결혼식, 동창회 모임도 있지만 단풍 구경 나선 산악회가 대다수입니다. 관광버스 기사들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산악회 예산 회비받은 걸로 지금부터 밥을 작은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밥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안 해줄 수 없는 거다. 일부러 시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 때문에 시고 다니는 거야. 다 그래 이거. 못 참아지는 게 아니고. 휴게소 주차장 내 음주와 취식은 금지돼 있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쪽에 주차를 하고 있어. 지나가는 도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란 적도 있죠. 받을 뻔해가지고. 하지만 술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집니다. 휴게소 직원들이 말려봐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위험해요. 결국 식사를 마치고 한참 뒤에야 자리를 뜹니다. 술 마신 채 취재진에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지우세요. 지우시라고. 우리가 수십 년 해가 온 거니까 계속 밥을 먹을 거지만은. 휴게소 이용객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엔 좀 추태스러웠죠. 거의 뭐 고성방가라고 할까 많이 크게 떠들고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런 꼴을 보는 게 싫어요. 심각해요. 고속도로 주차장 여기가 답변 좀 해주세요. 하지만 공공장소인 주차장 음주를 금지하는 법이 없다 보니 계도에 그칠 뿐입니다. 계도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반발이 심하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거를 휴게소에서 방해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민원을 좀 넣으시기도 하시죠. 단풍철마다 반복되는 휴게소 백태. 결국 현장에 남는 건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뿐으로 뒷정리는 고스란히 휴게소 몫입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를 지난 50년 동안은 얼마나 상승했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라면은 8배, 소주는 14배로 올랐네요. 정현우 기자입니다.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국수나 라면, 식빵의 경우를 보면 우리들의 구미에 맞도록 대량 생산해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1960년대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쌀에 밀가루를 섞은 혼분식을 장려합니다. 서민 음식이 된 라면이 대표적입니다. 한국물가협회가 지난 50년 동안 주요 생활품목 가격의 추이를 분석했더니 120g 라면 한 봉지는 1978년 100원에서 올해는 820원으로 8배 넘게 올랐습니다. 5인 가족이 한 달에 5만 5천 원짜리 일반미를 먹는 대신에 8대 2의 혼합국 2만 3,760원짜리를 먹는다면 한 달에 3만 1,240원이 절약됩니다. 부족했던 쌀은 소비량이 줄면서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1983년 킬로그램당 813원이었던 쌀값은 올해 4,200원을 기록해 5배 올랐습니다. 술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제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700원, 800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배가 오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 한 병 가격은 1974년 95원이었는데 올해는 1,370원으로 14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국산 맥주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능히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나 수출용 국산 맥주병이 생산되지 못하는 애로가 있어서 맥주 한 병 값도 같은 기간 235원에서 1,580원으로 7배 올랐습니다. 국민 생선인 고등어 한 마리는 6배가 올랐고 고추장도 500g 기준 27배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9년 60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으로 올랐지만 계속 뛰는 물가에 국민들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불안하죠. 아직은 안정적이라지만 국내 기름값도 언제 오름세로 돌아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주유소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휘발유가 리터당 50원 정도 쌉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다닐 때는 송산유계소에 사고 저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넣어요. 휘발유 가격이 조금이라도 쌀 때 넣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넣으면 한 1, 2천 원 정도 싸게 넣을 수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최대한 좀 적게 좀 비용 덜 내는 쪽으로 넣고 있어요. 지난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780원대로 내려온 뒤 오늘 1,770원대를 찍었습니다. 14주 만의 하락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최근 배럴당 90달러 선을 위협하며 2, 3주 뒤 국내 휘발유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린다는 겁니다. 유가 급등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충돌 때문입니다. 하마스 배후 의혹을 받는 이란이 가세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를 봉쇄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끝내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합니다.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편성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 시작돼 6번째 연장입니다.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유류세를 더 걷어 세수 펑크 60조 원을 메우는 것보다 3%대로 상승폭을 키운 물가를 잡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반려동물이 아프면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동물병원 진료비도 들쭉날쭉인데다가 보험료도 비싸다는데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55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며 가장 많이 쓰는 돈은 병원비입니다. 한 번 갈 때마다 한 5, 6만 원씩 드는 것 같아요. 아픈 게 최고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달 반려동물 양육비의 40%는 병원비로 나가고 양육자 83%는 진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출시된 상품의 보장 범위가 적은 데다 받는 혜택에 비해 보험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한 탓입니다. 좀 보장 금액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약간 그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데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괜히 비쌀 것 같고 비싼 거에 비해서 많은 혜택이 많이 없을 것 같고. 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들쭉날쭉하고 진료 항목도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이에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 가입과 청구까지 동물병원에서 한 번에 가능하게 만들 방침입니다. 동물병원에서는 1년 이내 단기 보험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최대 5년 장기 상품까지 확대합니다. 내년 상반기 보험료 청구도 동물병원에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펫보험 전문보험사 진입도 연내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를 낮추고 과잉 진료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이후 4번째 기소가 됐습니다. 이번엔 검사 사칭 재판과 관련해서 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인데요. 구속심사를 했던 판사가 혐의가 소명된 걸로 보인다고 했던 바로 그 혐의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4번째 기소입니다. 지난해 고 김문기 처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을 시작으로 올해엔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최근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 심사 때 판사가 유일하게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만큼 명백한 사건입니다.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의 통화 육성이 그대로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과거 벌금형을 확정받은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 누명을 쓴 거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대표가 증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를 회유합니다. KBS와 시장님 측이 이 문제로 많이 상의했고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라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겁니다. 구속영장 혐의 중 아직 남아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에 나섭니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로 신속히 유죄 판단을 받아낼 경우 이 대표 추가 수사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의 국정감사입니까? 네, 천공의 국정감사입니다. 민주당이 매주 국정감사장에 이 천공 영상을 틀고 있어서 이 천공 국정감사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 과방위에선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다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부정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조직이 지금 개표 조작을 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당하는 거죠. 이제 이때까지 국민 앞에 이건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 마이크를 통해서 정확하지 않고 추측된 이런 천공 정법 강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개별위원 질의도 전체 상황에 맞게 해야죠. 검열 안 해요. 할 게 있고 국정감사장에도 조용히 하세요. 네, 천공의 영향을 받아 여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는 건데 사실 근거는 좀 부족해 보이죠. 그러니까 영상 트는 걸 허가를 못 받아서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틀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산자위 국정감사에선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영상을 틀 수 있었거든요. 민주당은 틈만 나면 천공 영상 틀고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과학은 보면 돼요, 보면. 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게 된 게 천공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 틀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윗대들이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돼.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는 어디 법이 있어? 가만히 보자니까 웃기네 이거 진짜. 참,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싸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내부에서 이럴 때냐는 이 목소리가 나오지만요. 오늘 나란히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 상대를 비판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장에 선 건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른바 자빠졌네 논쟁으로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 전 대표를 제명해달라고 당에 요청했습니다. 오만방자, 응석바지, 분탕질. 이 얘기를 들은 이준석 전 대표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이준석 전 대표 40분 뒤에 같은 자리에 섰는데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윤리위 제소 진행하신다고요?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부 총질로 당을 망치는 이준석을 제명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나쁜 거 배운 거죠. 박근혜 때 유승민 때리니까 잘 되더라 뭐 이런 거.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걸 그 나이에 배운지 모르겠는데 60 넘은 사람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제명을 막고 탈당할 명분을 찾는 악마의 눈물쇼라며 혹평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감정 싸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선거 참패 책임에 개인적인 앙금까지 더해서
네, 인신공격으로 번진 모양새죠. 상대를 향해 내부 총질한다고 서로 비판하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두 사람 보면서 같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전략 자산이자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F-22 랩터부터 국산 초음속 전투기까지 우리 상공을 책임지는 전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에서인데요. 김재혁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 팀이 하늘을 수놓으며 활공합니다. 내일 개막하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에 앞선 고개 비행입니다. 뒤이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도 위용을 뽐냅니다. 비행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에 급파돼 우리 국민을 철수시켰던 시그너스도 한미 F-16 편대와 함께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7대도 공중 분열했습니다. 오산공군 기지에서 평양까지 10여 분이면 도착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아덱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군 전략 자산이 공개됐습니다. F-22 랩터는 레이더의 작은 벌레보다 작게 잡혀 탐지하기가 쉽지 않고 최대 속력도 마하 2.5로 매우 빨라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내일은 핵무장이 가능한 미전략 폭격기 B-52가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하고 전자전기 EA-18 그라울러, 무인공격기 MQ-1C 그레이 이글까지 미국 전략 자산들이 총출동합니다. B-52는 괌 기지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 공군 기지에 처음 착륙합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되며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다음 달이면 부산 엑스포 개최가 가능하냐 아니냐 결판이 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최종 개최지가 선정되는데요. 우리는 K-팝 스타와 첨단 기술 등을 앞세워서 막판 유치를 위한 민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세계를 가다해서 만나보시죠. 조은아 파리 특파원입니다. 축구장 13개 규모의 유럽 최대 실내 공연장인 라데팡스 아레나가 들썩입니다. 관객들 손에는 우리 가수들의 응원봉과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응원하는 이들의 열정은 한국 팬 못지 않습니다. 이 콘서트는 다음 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를 앞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뜻도 담았습니다. 마지막 무대에 가수 싸이가 나타나자 2만 명을 가득 채운 공연장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2012년 프랑스 에펠탑 공연으로 K-팝의 세계화를 알렸던 가수 싸이가 11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펼치는 말춤입니다. Beaucoup de jeunes écoutent de plus en plus de la K-pop depuis le confinement. Du coup, je pense que c'est une bonne manière de montrer un peu le vrai visage de Busan et la culture et leur passé, etc. 늦은 밤까지 열광하며 K-팝을 따라 부르던 팬들은 아쉬운 마음에 공연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뮤직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부산 엑스포를 알리고 유치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센강 주변에는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연도 열렸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인 부산시는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파리 시민들에게 부산을 알렸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파리 명소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LG전자는 유명 매장 건물 외벽에 전광판을 내걸었고 부산 엑스포 로고가 새겨진 현대자동차의 콘셉트 자동차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등을 운행 중입니다. 개최지 최종 결정까지 한 달여를 앞두고 막판 유치전이 한창이지만 K-팝을 넘어 부산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Well, I don't know so much about Busan. 부산과 로마, 리야드 가운데 181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개최국이 결정됩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아침엔 쌀쌀함이 감돌았지만 낮에는 화창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더 커져서 외투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 정도 더 내려가겠는데요. 서울이 8도, 파주가 3도로 시작합니다. 서리가 내리고 산간에는 얼음이 어는 것도 있는 만큼 오늘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0도, 부산이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내륙의 일교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게 벌어집니다. 변덕이 심한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목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에,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아니다. 의사 수보다 힘든 과나 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 게 문제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국민들 관심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 밤이든 낮이든 위급하면 응급실에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종류의 수술이든 필요할 땐 수술해줄 의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이 원하는 건 이렇게 당연하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런 해법 꼭 찾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생명 지키는 해법.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